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311조 양도소득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1조 양도소득세. 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네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5문제 정도 깔고 들어가시면서 최대 6문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부동산세법에서 많은 신경을 쓰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평이하게 나오는 부분은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그런 거는 뭐 나중에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갑시다. 311조 양도소득세입니다. 써져 있네요. 제목이 뭐라고 써있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아, 그러니까 제목을 보는 순간 그대로 와다. 그죠? 부동산 등을 모함으로써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된다. 그래서 세법은 가장 그 표현을 잘 나타내는 말로 한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어요. 그런데 요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양도소득세 개별 세법이 아니라 소득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세의 일부분을 양도소득세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도소득세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먼저 요 소득세에 관련된 내용을 좀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소득세는 일단은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것이 가장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소득세라는 것은 누구를?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것이 가장 차이점이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법인, 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다 과세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이 부동산 취득해도 취득세 내고, 법인이 취득해도 취득세 내고, 법인이 재산을 보유한다? 다 구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개인, 법인, 단체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어디로 오면? 소득세로 오면, 소득세로 오면 대전제 조건이 얘는 항상 누구를 전제로 한다? 개인으로 한정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만약에 이 소득의 귀속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다. 개인이 아니라 뭐다? 법인이다. 그러면 이때는 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로 과세가 됩니다. 법인세.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국세를 법인세,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걸 바로 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소득세는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국세가 바로 소득세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소득세는 전형적인 기간세입니다. 무슨 세? 기간세. 여기서 기간세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기간세랍니다. 그럼 이때 소득세법상 기간이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1년을 1과세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을 몇 년 단위로? 1년 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때 1년을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 소득세법은 영년주의를 따라서, 즉 달력에 의해서 언제부터 출발해서 1월 1일부터 출발해서 12월 31일을 무조건 1년이다. 그러니까 개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나는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말까지로 할래. 아니야, 나는 올해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말까지로 할래.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선택의 여지가 있고 없고 무조건 영년주의에 따라서 달력이 바뀌면, 자, 여러분 요즘 달력 준비하시나요? 예, 이제 달력. 아, 참 집에서 달력 얻어오라는데. 요즘은 달력 얻기가 쉽지가 않죠. 예, 요즘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은행에 가면 기본적으로 달력하고 가계부 주고 그래갖고 이렇게 은행에 갔다 오면 이렇게 둘둘둘 말아갖고 이렇게 싹 하고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달력 얻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달력 적어가야 되겠다. 오늘 어두우라는데. 그래서 이렇게 달력이 바뀔 때마다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을 1과세단위에서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뭐 해야 되느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누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 항상 신고 납부가 나오면 액션은 누가 취하는 거다?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하는 거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되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고 납부하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재산세는 여러분 보통 징수 방법이세요. 보통 징수니까 세액을 납세 의무자가 계산한 것이 아니라 누가?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주는 거죠? 고지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통 징수 방법을 여러분 그 핸드폰 요금을 생각하시면 됐죠. 매달 통화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고지서 날라오잖아.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고지서를 보낸 데 반해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는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다? 납세 의무자. 그럼 왜 얘는 과세권자 안 해주냐? 과세권자가 내가 얼마 벌었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벌어들인 건 누가 하니까? 본인.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갈등을 때리는 거죠. 무슨 갈등을 때리냐?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소득을 얼마로 할 거냐? 많이 잡을 거냐? 적게 잡을 거냐? 저 같은 경우는 후배 세무서를 족쳐서라도 과세 대상 소득을 어떻게 합니까? 줄여갖고 소득세를 어떻게 하든지 환급받아야 되죠. 나만 나쁜 놈 되는 것 같아. 근데 다 그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소득세는 무슨 세라는 걸 잊지 마세요. 기간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소득세라는 것은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되 그거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다음 연도 5월 달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이 뭐냐라는 걸 한 번 정도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뭐냐? 자, 그러면 요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한테 들어온 총수익 금액에서 이 총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돈, 이 필요 경비를 뭐 한 거죠, 여러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에는 1년 동안에 벌어들인 금액에서 그 벌어들이기 위해서 들어간 돈을 뭐한 금액이죠? 뺀 금액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이야.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라는 거죠. 다만 이 차감한 후의 금액이 항상 플러스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얘가 더 크면은 필요 경비가 더 크면은 나는 손실을 보는 거고 총수익 금액이 더 많으면 이제 과세 대상 소득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나 저나 납세의무자 입장이고 납세의무자 측면에서는 세액 부담을 가능하면 어떻게 하고자 한다? 회피하고자 한다. 이거는 속성상 어쩔 수 없다는 얘기야.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는 기본적 성격상 가능하면 세액 부담을 피하고자 한다는 거죠. 요걸 뭐 하겠다?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요 소득을 줄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방법은 몇 가지요? 두 가지죠. 총수익 금액을 뭐 하거나 줄이거나 필요 경비를 어떻게 하는 거야? 늘림이죠. 둘 중에 하나, 둘 다 뭐 쓰면 되겠죠.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요거는 건드리기가 힘들어요. 요거는 왜 힘드냐면 자, 뭐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요. 뭐 잘 하지도 못하는 강의를 하지만 어쨌거나 일정한 기간을 단위해서 기간이 지나면 학원에서 저한테 페이가 들어오죠. 그러면 학원에서 저한테 강사료가 들어오면 강의료가 들어오면 저한테는 뭐가 되는 거죠? 수익 금액이죠. 자, 근데 나는 요걸 안 잡고 싶은가? 과세관청에 보고를 안 하고 싶은가? 그래서 내가 보고를 안 했어. 근데 문제는
저만 보고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저한테 강의를 지급할 때 이 지급하는 사업자나 또는 소득 금액이나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저한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어떻게 하냐? 원천 징수하고 차액을 저한테 준다고요. 그리고 원천 징수한 내역을 국세청에 다 보고해 버린단 말이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다 해갖고 얼마,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이 얼마고 거기에 대해서 원천 징수세액이 얼마고 이게 다 다음 달 10일 날에 다 보고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만 이걸 싹 빼면은 학원 입장에서는 이 필요 경비로 보고가 올라가니까 국세청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상호 크로스 체크한다고요. 5월 달에 제가 소득세를 신고하면은 그 신고한 내역과 요 원천 징수액을 다 하나씩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다 체킹하는 거죠. 그래서 불일치가 되는 금액이 있으면 띡 잡아내갖고 너 왜 신고 안 했어? 그런 거죠. 그러면 제가 요거를 줄이려면 학원에다 뭐 해야 돼? 원장님을 또 물고문을 시키든지 각종 고문을 동원해갖고 보고를 하지 말라. 그래야 되겠죠. 근데 학원 입장에서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면 학원 입장에서는 경비가 발생했는데 그걸 보고를 안 하면 학원 입장에서 과세 대상 소득이 커지니까 학원은 반드시 신고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은 건드리지를 못해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지 않을 때는 좀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암묵적 무시하에서 이렇게 서로 빼버리게 돼. 옛날 얘기야. 지금 얘기 아니야. 아주 옛날에는 정규 강의 외에 무슨 특강을 했다. 일요일날. 단가 특강했다. 그러면 그거는 학원에서도 보고를 안 하고 저도 안 잡고 해갖고 끝났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지 못해요. 다 보고해. 다. 아주 짜증날 정도로 다 보고해. 그래서 결론 여러분 이거는 거의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포기하면 이제 뭘 건드릴 수밖에 없어? 필요경비. 그럼 여러분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건 반드시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1월달 이제 1월달 되면 여러분 1년 동안 또 뭐 아저씨가 회사 다니다 그런 분들은 근로자다 그런 분들은 1월달에 작년에 발생한 각종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종 필요 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죠 여러분. 그걸 우리 뭐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연말정산한다고 그러잖아요. 연말정산. 그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것은 뭘 공제받겠다는 얘기야? 필요 경비. 그러니까 급여를 받을 때에 급여 명세서에는 이거를 고려하지 않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그때 받은 매월 급여에다가 부양가족 여부나 30대 연령 여부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만 가지고 원천 징수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고려를 못한 거야. 그래서 원천 징수한 거를 1년이 지난 다음 년도 1월 달에 필요경비 총액 확정되면은 그동안 원천 징수한 세액과 요걸 공제된 확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비교해서 추가 납부할 거냐 환급받을 것이냐 그게 결정됐죠 여러분. 회사 안 다녀봤어?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2월달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13월의 급여. 그래서 그동안 납부한 뭐와 원천 징수세액과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발생한 필요 경비를 다 공제한 후에 과세 대상 확정된 소득 금액을 가지고 소득세를 계산해서 내가 그동안 낸 원천 징수세액이 더 많다. 그러면 그걸 뭐 하는 거죠, 여러분? 환급받죠. 요걸 소위 말하는 이제 13월에 급여 그런 거야. 요거는 집에 갖다 줘, 안 갖다 줘? 안 갖다 주는가, 이런 거는? 응? 꼭 갖고 와야 된다고요? 그것까지 꼭 받으셔야 되겠다고요? 하여튼 여성분들은 잔인해. 내가 볼 때는 하여튼 탈탈 털어서라도 하여튼 꼭 받아내려고 그래. 저는 집에 안 갖다 주세요. 이거는 나만의 뭐랄까 비자금이 되는 거니까 안 줬어요. 자, 그래서 필요 경비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학원에 나와서 뭐 하고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으면은 여기서 나중에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결정할 때 뭘 공개해야 되는 거죠? 필요 경비. 그러면 제 입장에서 필요 경비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입장에서는 믿기지 힘들겠지만 저의 가장 큰 필요 경비는 뭐냐면 의상 구입비예요.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저 새끼 매년 1년에 내내 한 벌 입고 다니더만 무슨 의상 구입비가 있냐? 아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의상 구입비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송 출연할 때는 방송국에서 입을 수 있는 와이셔츠라든지 넥타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습니다. 뭐 크로마 촬영이다 그러면은 방송용 옷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크로마 촬영이라면 이제 뒷배경에 푸른 천으로 해갖고 완전 죽인 다음에 CG로 배경을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건 입을 수 있는 와이셔츠라는 이런 게 있어요, 제약을. 그러면 이런 걸 동대문에 나가면 거기 가갖고 크로마 촬영으로 코디해 주세요. 그러면은 걔들이 다 알아서 맞춰줘요. 세팅을 다 해줘요. 물론 방송국에서는 이제 코디가 있어. 그래서 코디가 와이셔츠니 이런 걸 준비해와, 오기는. 근데 이게 협찬을 받는 게 아닌 것은 자기네가 사야 되기 때문에 무슨 싼 거, 그냥 후진 것들 많다. 사람도 후진데 와이셔츠도 후져봐. 그래서 뭐 그런 의상 구입비라든지 각종 필요 경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론 냅시다. 세법에서 말하는 뭐는 소득은 뭐에서? 총수익금에서 뭐를 뺀 거다, 여러분? 필요 경비를 뺀 후의 금액을 말한다. 그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여러분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사업소득에는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될 텐데 여러분이 중개 수수료를 받는 건 뭐가 되는 거고? 총수익금에. 그리고 그 중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비용이 들어가죠. 대표적인 고정비용이 뭐야? 임차료겠죠. 자가사업장이 아닌 자가사업장이 아닌 임차사업장이 당연히 임차료 등 월세가 나갈 거 아니야. 대표적인 고정비죠. 그 다음에 각종 공과금 나가죠, 여러분? 그런 게 다 뭐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 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사실 요 총수익 금액을 조정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요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매매 계약 체결한 다음 60일 내에 이미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다 뭐합니까? 신고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하죠. 또 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차 계약서 다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아주 옛날 얘기야. 수작업 할 때는 이런 것을 중개수수의 일부를 살짝 빼. 그러니까 실제 장부가 두 가지가 나와. 과세관청에 보고할 장부 하나, 실제 내 장부 하나. 그래서 USB로 꼽아놓고 있다가 만약에 감독관청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렇게 쭉 뒤로 빠지면서 USB를 쫙 빼갖고 싹 집어넣는 그건 아주 007 이런 데서나 볼 수 있었던 방법이 있긴 있었어요. 요즘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총수익금에서 필요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인데 이때 세법에서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소득의 발생 원천 유형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가 종합소득, 그 다음에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 이렇게 소득세법상 소득은 몇 가지 소득으로 구분하냐면 세 가지의 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무슨 소득일까, 여러분? 종합소득, 그 다음에 퇴직소득, 그 다음에 무슨 소득? 양도소득.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양도소득세가 바로 요 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소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여러분이 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과세에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은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종합소득은 종합소득 따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과세이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다른 말로 뭐라 하냐? 분류과세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과세한다. 그럼 맞고 틀리고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와 구분하여 무슨 과세한다? 분류과세한다. 요것을 여러분은 용어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결론.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몇 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퇴직소득이라는 것은 직장 등을 다니다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가 바로 퇴직소득세입니다. 그럼 이때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해당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다 빼고 줘요. 완납적 원천징수랍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내버려. 그래서 실제 요 퇴직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할 필요가 없고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아예 완납적 원천징수해서 관할세무서에 다 보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요거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5월달에 세무서 가시면
소득세를 신고 납부받는데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것과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것이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에 보면은 종합소득세 통이 있고요. 양도소득세 통이 있고 따로 다 있어요. 그래서 결론.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몇 가지 구분한다고요? 세 가지. 근데 이거는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무슨 과세한다 그랬죠, 여러분? 분류과세. 종합소득은 무슨 과세하냐? 합산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차이점이 발생하죠? 이런 차이점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출제는 시험은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죠.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여? 구분하여 무슨 과세한다? 분류 과세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용어를 설명됩니다. 그럼 여기 잠깐 보세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무슨 과세한다고요? 분류 과세. 그럼 얘들 분류 과세하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왜 얘들은 분류 과세하는가?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하지 않고 그러면 얘는 얘와 뭔가 엄청난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류 과세하는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다. 예, 맞아요.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데 그 기간이 단기다, 장기다. 즉 그렇습니다. 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득의 형성기간이 단기다, 장기다.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거죠. 퇴직소득은 그 퇴직한 연도에 일시에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내가 직장을 10년을 다녔어. 10년을 다녀서 퇴직금을 5억을 받고 나왔어. 그러면 올해 퇴직해서 올해 5억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5억 원은 올해 발생한 일시에 발생한 소득이냐? 아니다는 얘기죠. 제가 근속한 몇 년, 10년 동안의 퇴직금이 형성된 거죠. 축적돼 갖고. 그러니까 소득의 형성 기간이 장기죠. 양도소득도 보죠. 부동산 양도했다. 그럼 부동산이라는 것은 성격상 오늘 사서 내일 팔고 한 달에 팔고 다시 사고 다시 팔고 그런 성격이 아니죠. 한번 사면은 자본적 자산, 장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기간이 단기다, 장기다. 장기죠. 그러니까 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공통점이 뭐냐? 소득의 형성 기간이 단기가 아니라 뭐다? 장기간이야. 퇴직금 5억을 받았다. 그럼 그 5억 원은 퇴직한 연도의 일시적 소득이 아니라 근속한 기간 동안에 형성된 소득입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과세할 때는 여러분 우리 소득세법상 연분연승법이라 해갖고 예를 들어서 제가 5억 원을 받았는데 이게 10년 동안 근무해갖고 받은 거다. 그러면 5억 원을 근무 연수 10년을 나눕니다. 그러면 1년당 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내가 퇴직금 얼마 받았어? 5억 원을. 근데 내가 이게 10년 근무해서 받은 거다고. 그러면 이거를 10년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연으로 나눴다. 그럼 1년당 얼마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 5억 원을 1년 단위로 매년 환산했을 때는 얼마가 나오는 거죠? 5천만 원. 그럼 5천만 원이라는 세율을 적용해서 뭐가 나오면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거를 다시 몇 년으로 10년으로 곱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퇴직소득세는 특징이 뭐냐면 연분연승법에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도 무슨 기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는 분류과세한다. 요거는 체킹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종합소득은 무슨 과세한다고 여러분? 합산과세한다. 이럴 때 종합소득은 소득의 발생 원천 유형에 따라서 크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 다음에 연금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합니다. 소득의 발생 원천 유형에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몇 가지로요? 6가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이런 것을 어떻게 했냐? 앞글 찾아서 2배사 근연기 이렇게도 외웠습니다. 2배사 근연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래서 그냥 2배사 근연기, 2배사 근연기 1년 내내 이렇게 외우는 거죠. 뭐. 근데 여러분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하고 시험이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 중에서 시험에 관련된 게 바로 뭐냐면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그래서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의 대표적인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첫째, 부동산 매매업.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에 따른 소득과 부동산 임대업에 따른 소득 2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시험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가다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임대업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 전에는 계속해서 매년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여러분 교재 어디 보시면 되냐면 311쪽 있습니다. 311쪽. 잠깐 311쪽 오시겠어요? 그럼 311쪽 오시면 거기 뭐라냐면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엔 종합소득세가 있죠, 여러분? 찾으셨어요? 317쪽. 제가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아직 혀가 안 풀려서 그래. 이거 아침에는 잘 안 풀려요. 시간이 좀 이제 지나면서 딱 풀려야 되는데 아직 안 풀려갖고. 그래서 317쪽 보시면 3.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찾으셨습니까? 네, 그거였어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가요? 아마 올해 또 나온다. 2017년에 또 나온다. 그러면 역시 한 문제는 요 범위 안에서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시험에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자, 비과세 별표 3개. 아주 중요한 거죠. 그 중에서 여러분 그 비과세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이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고, 2번째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과 3번째 소액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2가지 있죠, 여러분? 요건 묶으셔야 돼요. 별표 3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험과 관계없이 여러분 중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자기 거주주택 외에 임대주택이 있다. 그러면 이 주택을 임대했을 때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규정이죠. 그래서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그럼 그 밑에 임대소득세 과세되는 거죠. 이때 과세되는 금액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바로 우리 간주 임대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주 임대료 표시해놨죠. 선으로. 찾으셨어요? 예. 그래서 주택가 상가일 때 간주 임대료 규정. 요거 별표 2개. 예, 아주 중요해요. 요게 가장 전형적인 출제 패턴이에요. 예, 그리고 위에 과세 대상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시면 돼요. 별표 하나. 그러면 거기 비과세가 있죠, 여러분? 자, 비과세는 여러분 영구 규정이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세법에 관한 규정, 개별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주택 임대했을 때 비과세를 받고 싶다. 그러면 그 법을, 어느 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된다는 얘기야? 소득세법을 봐야 된다는 얘기야. 항상 비과세는 거기다 전화 그러면 개별세법 규정입니다. 개별세법 규정입니다. 요거는 참고야. 나중에 실무 나가시거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여기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내가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 그럼 뭘 찾아봐라? 개별세법. 그래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주택을
자기가 거주하지 않고 그걸 뭘 준 거야, 여러분? 임대 줬다. 그래서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하지 않겠다. 또는 내가 여러 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 주택의 규모가 적다 보니까 임대소득 금액도 소액이더라. 그러면 과세하지 않겠다. 그게 바로 소액 주택 임대소득이죠. 네, 이러한 비과세 규정은 어딜 봐야 된다고 여러분? 개별 세법. 자, 그 다음에 주택 임대사업자는 우리 세법상 우대 대상이다, 규제 대상이다. 생각해 보세요. 주택 임대사업자는 세법상 우대 대상일까요, 규제 대상일까요? 우대 대상. 항상 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가능하면 무겁게 가볍게. 가볍게. 자, 같은 건물인데 상가로 임대를 했을 때와 주택으로 임대했을 때 세부담 측면에서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주택 임대사업자는 세법상 우대 대상이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니 왜 주택 임대사업자를 더 세금을 많이 때려야지 왜 세금을 적게 때리느냐. 더 때려야지. 스킬. 난 주택이 없어 임차 살고 있는데 월세 내고 살고 있는데 그걸 받는 사람한테 더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세부담을 무겁게 하면 이 주택 임대사업자가 그 세부담을 자기가 부담을 하지 않고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전가시키더란 얘기야. 임차인.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요. 그래서 주택 임대소득은 우리 현재 과세 강화일 것 같아요? 과세 완화일 것 같아요 지금? 아니야. 주택 임대소득은 현재 세법은 과세 관점은 과세 강화입니다. 어떻게든지 주택 임대에서 받은 소득이 있다면 과세를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야. 그래서 옛날보다 더 과세가 강화되고 있어요. 그런다. 문제는 과세를 강화해서 소득세를 왕창 때려버리면 그것이 누구한테 전가되더란 얘기야? 임차인. 즉 월세라든지 보증금에 올라가려던 얘기야. 나 그만큼 세금 많이 내니까 많이 낸 만큼 임차인한테 뭐야? 월세 더 내시오. 보증금 더 올내시오. 올려버린다는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잡고자 해서 확 세금을 때려버리면 그게 임대사업자가 맞은데 임대사업자가 싹 피해. 뒤로 피하니까 뒤에 있던 임차인이 딱 냅다 맞는 거야. 이해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 정책 딜레마.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그 철저한 분석을 해갖고 결국은 이러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 어떠한 경제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예측하면서 어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책권자들이 그렇게 심오한 분석을 안 해. 그냥 탁상에서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냥 신문에 그냥 뻥뻥 터뜨리기만 하지. 자, 역대 정부에서 가장 주택 가격의 안정을 시도한 정부가 바로 뭐냐? 어떤 정부 같아요? 주택 가격만큼은 잡겠다라는 정부가 있었어. 정책 제1순위에서 대통령 공약 1순위였어요. 노무현 정부였어요. 노무현 정부.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을 때 나는 분명히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서 우리 서민들이 다 주택을 하나씩 갖고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믿어주세요. 아, 이거 아니구나. 믿어주세요. 그래서 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한 부동산 세금은 과세 강화예요? 과세 완화예요? 과세 강화입니다. 세부담을 무겁게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무겁게. 그래서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세부담을 무겁게 때려갖고 그거를 환수해갖고 일반 서민에게 나눠주겠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정책 1조 너블리스 오블리지레이션. 발음도 안 돼. 이거는 매년 할 때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가진 자가 베풀어라 그 얘기입니다. 가진 자 베풀어.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부동산을 뭐하면 많이 보여요. 고액의 부동산 소유하는 자한테 세금을 왕창 때리겠다 만든 게 바로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리고 부동산 특히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 주택 양도했다. 노무현 정부 때 양도세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주택 보유하다 양도하면 60% 때려버리겠다. 비사업용 토지 갖고 있다 양도하면 60% 때려버리겠다. 1세대가 주택을 2개 갖고 있다 주택 양도하면 50% 때려버리겠다 해서 다 세금을 무겁게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난리가 났어. 하여튼 부동산 보유자 다 세금 왕창 때리겠다 했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 아파트 단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 단지는 플랜카드가 다 걸렸어.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폭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폭탄, 어쩌란 말이냐. 그리고 XX 아파트 누구 명의로 나와? 플랜카드는 분여회. 이라니. 플랜카드가 다 분여회가 걸어요. 그럼 분여회가 뭔지 모르겠지만 유령단체인데. 그렇죠? 목소리 큰 아줌마도 모임이야. 죄송합니다. 저희 동네만 그렇습니다. 아니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잖아 공식적으로. 근데 분여회를 만들어갖고 분여회장이 아주 휩쓸 건 아니잖아. 예, 그 목소리 커갖고 그리고 무섭습니다. 정배도 쥐잡듯이 잡고요. 관리소장 그냥 쥐잡듯이 잡고요. 없애버려야 돼 그런 단체는. 그 목소리 큰 여자들만 그냥 모여갖고 그냥 지들끼리 밥은 또 음식이나 잘 좀 먹어요. 그냥. 그 다 그런 걸 올렸어요. 그러면 결론은 냅시다. 주택 가격이 안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역대 정부에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정부가 노무현 정부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분명히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해서 세금을 왕창 때렸는데 안정되기는커녕 더 올란다. 강남구 서초구 성폭에 전세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 때려라. 종부세 때려라. 양도소득세 때려라. 그러면 때린 만큼 나는 임차료 올려버리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수도권 안에 강남구 이쪽이냐 전세가 월세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니까 그 직접적인 피해는 누가 받는가? 우리 정부는 누굴 잡으려고 했던 건데 임대인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임대인 잡으려고 세금 왕창 들었단 말이야. 근데 임대인은 그래 때려라 SQ야. 네가 몇 번이나 때리겠냐? 5번밖에 못 때릴 거 아니냐? 5년. 이해하시세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은 참겠다. 5년 참겠다. 너 다음에 보자. 그러면서 보면서 그냥 보면 좋은데 그거를 누구한테? 월세를 확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택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정책이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특징이 뭐냐? 취지는 좋았으나 정책에 세련된 맛이 없어. 이 정책권자가 주로 뭐 하던 사람이니까 대동단결 일시월세 하던 주로 운동권에 계신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책이 공격적이고 좀 과격적이고 급격한데 세련된 맛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분명히 노무현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시켰다 했는데 안정되기는커녕 더 올라와 버린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바로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했죠? 자, 그 밑에다 하나 더 있어요.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셔야 돼요. 비과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도 있냐? 감면 면제 규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비과세는 어디서 규정하고 있다, 여러분?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십니다.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주택 임대 사업자가 와갖고 내가 어떤 세금의 주택 임대에 대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찾아달라. 그럼 그걸 내가 다 어떻게 알고 있냐고. 그 대신 어디를 보면은 된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많이 문의 옵니다. 그러면 그분이 물어보는 게 제가 다 100% 알고 있냐? 그렇지는 못해요. 그 대신 제가 알고 있는 건 어디를 보면은 그런 걸 찾아볼 수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감면 면제 규정은 어디를 봐야 되느냐? 조세 특례 제한법을 보셔야 돼요. 꼭 알아두세요. 자, 다시 한번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째 뭐? 비과세 확인하거나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뭘 받아야 돼? 감면 면제 규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현행 소득세법상 감면 면제에 관한 내용은 개별세법, 소득세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규정되고 있다고요? 조세 특례 제한법이 있습니다. 그럼 비과세와 얘의 차이점이 뭐냐? 비과세는 영구 규정입니다. 영구 규정이라는 건 뭐냐? 계속 적용되는 거야. 그 규정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되는 거고 감면 면제라는 이런 혜택은 영구히 주는 게 아닙니다.
조세 정책 목적, 기타 경제 정책 목적상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한시적 규정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몰제를 도입합니다. 일몰 규정입니다.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5년 단위로 끊어버립니다. 5년 단위. 이 감면 면제를 영원히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5년 단위로 끊어. 그래갖고 내년에도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도 적용할 거냐 말 거냐. 5년 단위로 최장 끊습니다. 내년에 없겠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면 면제 규정은 언제까지 적용한다라는 일몰 규정이 항상 나와요. 얘는 언제까지 적용한다는 게 없어요. 이게 세법의 정석인 거예요, 여러분. 얘는 영원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한해서 적용한다는 규정이 항상 나와요. 그래서 뭐 올해 몇 년이죠? 2017년, 16년인가? 그럼 예를 들어서 2005년 후면 21년까지 적용한다. 아니면 그 다음에까지 적용한다. 항상 그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정리해놔도 이게 영구히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바뀌어. 적용 효과가 또 바뀌어. 또 바뀌어. 그래서 요거는 해당 법을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조세 특례 제한법에 가면은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죠? 요거 뭐야, 여러분? 검색창. 검색창이야? 네, 그러면 내가 다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주택 임대 사업자가 와갖고 세금 관계 물어보고 싶어. 근데 그 관련된 법, 이 규정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고 이게. 그거 다 외우지를 못해. 제가 공부할 때도 제일 어려운 게 조세 특례 제한법이 제일 어렸어요.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임대사. 중소기업자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 정리하시오.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 적용하시오. 그럼 그거 외워놓고 그냥 써야 되는 거야. 못 쓰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제일 공부하기 힘들었던 게 이겁니다. 얘는 뭐 논리적으로 전개가 없어.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 주택 임대 이런 것을 한번 슬쩍 딱 검색하면은 거기에 네트에 빨간 글자로 딱딱 여기 검색된 금액에 빨간 게 나와. 그러면 거기에 무슨 사업에 대한 주택 임대 사업, 주택 임대 무슨 이게 쫙쫙 나온다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해당 내용을 찾아가면 돼요. 그럼 거기 나오면은 그가 내용에 대한 조건을 내가 충족하고 있는지, 고객이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낼게요.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한 세부담 완화는 몇 가지가 있다? 2가지. 그래서 비과세는 개별세법, 소득세법이 규정됐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고, 감면이나 면제 규정은 개별세법, 소득세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봐라? 조세 특례 제한법을 봐라.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도 특혜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같은 경우 지방세도 혜택을 줍니다. 임대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면제, 재산세 감면 면제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럼 어디에 관련된 내용이죠? 지방세죠. 그럼 여기에 보면 찾으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건 여기. 그럼 어딜 봐야 돼요? 그렇죠.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건 다 지금 돈 되는 정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취득세 감면 면제 받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재산세 감면 면제 받을 수 있냐? 그런 걸 다 외우진 못해요. 솔직히 저거 다 외우진 못해요. 왜? 매년 바뀌는데. 근데 그걸 어디 보면 찾아볼 수 있다는 걸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2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 요거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기본적인 세법을 배웠다면 요 정도 상식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지를 해당 법을 찾아봐야죠. 본인이 해당 법을 찾아보지 못하면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도 몰라요. 나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임대소득 금액 있고, 특히 간주임대료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 317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결론 낼게요.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 중에서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구분되는데 결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된 건 뭐만이다 여러분? 사업소득. 그 모든 사업소득이냐? 아니, 뭐와 관련된 거? 부동산과 관련된 뭐? 매매업 또는 임대업. 그래서 우리 서브노트에는 요것만 나와 있어요 지금. 입문서에는
그래 나중에 기본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서는 이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26번을 보는 과정에서 시험에 나왔던 건 딱 2번밖에 없어요. 26번 시험 볼 때 얘가 시험에 나왔던 건 딱 몇 번이라고 2번. 그럼 거의 무시해도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서 이것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공부할 거다? 양도소득. 그 내용이 여러분 어디로 오시냐? 다시 311쪽 보시기 바랍니다. 311쪽. 거기에 의의를 보시면요. 의의. 그래서 요거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몇 문제? 하나. 양도소득에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면 양도소득은 5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안 나오면 여기서 6문제가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으로 배정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여기서 그러니까 소득세에서 6문제 나온다 보시면 돼요. 한 문제가 만약에 어디서 나오면 임대소득에서 나오면 양도소득세가 한 문제가 줄어들고 여기서 시험이 안 나오면 요 문제가 일로 온다. 그래서 여러분 양도세 몇 문제? 5에서 6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총론의 의 잠깐 보죠. 자, 의 개인이 동그라미. 제일 먼저 무슨 말 나오죠, 여러분? 개인. 바로 여기서 나왔죠. 소득세란 놈은 개인을 납세에 모자란다 그랬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 앞에서 공부했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부세는 개인, 법인, 단체 구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중부세는 개인만 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낸다? 법인도 내는 거야, 법인도.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시군구는 어딜까요, 여러분? 시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같죠?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강남구, 서초, 송파 많죠. 걔들은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응? 중구입니다.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예전에 명동. 또 한참 쓸었잖아 우리. 뭐 정말 저 한때 명동 쓸고 다녔습니다. 종로하고 제가. 집에 가면 맨날 그냥 깡통이 온 동네 쓰레기를 다 몰고 왔어. 쓸고 다니는 바람에 씨. 네? 맨날 이럴 때는 그냥 종로 명동을 쓸고 다녔어요. 바로 서울특별시 중구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중구가 왜 제일 많이 내냐? 거기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본사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낼 때는 본점에서 냅니다.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다 내.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구가 바로 서울특별시 중구입니다. 뭐 사실 강남구, 서초, 송파가 진짜 돈 있는 사람은 없어. 그냥 조금 뭐 돈 좀 있다. 중산층 정도. 뭐 우리 청담동 최씨라든지 최씨 아줌마라든지 그런 정도 수준이야. 진짜 돈 많은 재벌들은 거기 없어. 그분들 다 조용한 데 있어. 조용한 데 있어. 저도 조용한 데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누가? 개인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소득세는 누구한테만 부과한다, 여러분? 개인. 그 다음에 밑줄. 해당 과세 기간. 요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해당 과세 기간. 밑줄. 요게 뭐야,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1기간으로 해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는 몇 년 단위 과세? 1년 단위 과세. 그 1년은 영년주의. 무조건 개인은 선택 여지시 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1과세기간에서 부동산 등 그게 바로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의 자산을 자 뭐 동그라미 모함으로써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가 뭐냐라는 개념 아주 심해 잘 나오죠.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그래서 바로 이게 양도소득이죠. 그럼 여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 소득세에서 말하는 소득은 총수금에서 뭘 뺀 거예요, 여러분? 필요 경비. 그러면 양도소득에서 말하는 양도소득은 뭐냐? 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양도해서 들어온 금액이 뭐야? 그 총수금이 바로 양도가액이 되는 거죠. 내가 부동산 등을 뭐해서
양도에서 들어온 총수익 금액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가액이죠. 그럼 내가 이거를 얼마 주고 샀냐? 뭘 빼야 돼, 여기서? 필요경로에서 제일 먼저 취득가액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취득가액 때문에 기타 필요금. 이게 바로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차익이라는 거죠. 양도차익. 이거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를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양도세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요게 떠올라야 되죠. 그러면 요거를 요거 적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꼭 적어놔. 어디 한 군데다가 알아두면 좋은 규정이야. 다 돈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규정이야. 이런 건 어디서 못 들어. 어이 참네. 요 감면 면제 규정도 2017년도 보니까 개정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한테 오셨던 분 계세요. 그래서 잠깐 이따 쉬는 시간에 오시면은 해당 제가 조문을 찾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보고 다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고 제가 어디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뭐 하면 취득했어. 취득할 당시 가격이 얼마냐? 3억 주고 샀어요. 이때 3억 원은 실질 거래가격을 말합니다. 그럼 이때 취득한 사람은 뭘 내야 되는 거야, 이때 여러분? 취득세. 이때 취득하는 과정에서 저당권 등 별도 또 등기가 일어나면 뭐가 부과돼요, 여러분?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 취득자가 내는 세금이 취득세, 등록 면허세죠. 그리고 부동산을 뭐 하고 있으면 보유. 그러면 어느 날 현재로? 그렇죠. 6월 1일을 과세기로 해서 뭐가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세. 우리 이름만 기억하는 지역 자본시세. 그리고 고액의 부동산자 소유자가 낸다는 뭐?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우리 보유세 어떻게 배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지종. 이렇게 배우자고 그랬죠? 세지종. 보유세. 그 다음 부동산은 이제 뭐 하면? 양도하는 거죠. 양도. 요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갑으로부터 누구한테? 을한테 뭐 했다, 여러분? 양도했다. 얼마 양도했느냐? 5억 원에 양도하였다. 그럽시다. 그럼 요거는 무슨 가액이야, 여러분? 실지 거래가액이죠. 그러면 이렇게 갑으로부터 을한테 매매 등을 통해서 5억 원에 양도했을 때에 부과되는 세금이 뭐냐는 얘기죠. 그러면 갑한테는 뭐가 부과되는 거고? 양도소득세예요. 이걸 5억 원에 취득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죠. 이 갑과 을을 동시에 그윽한 눈길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죠. 왼쪽 눈은 갑으로 쳐다보고 오른쪽 눈은 을을 쳐다보는 요 누구야? 공인중개사 나. 막 차오르.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의 매매에 대해서 뭐와? 하나의 매매에 대해서 뭐와? 양도소득세와 뭐를? 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하나의 매매잖아. 도자한테는 뭐? 양도소득세. 그럼 수자한테는 뭘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취득세. 근데 양도자한테 양도소득세 물어보니까 취득자.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취득세는 다음 달에 나갑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의 거래를 가지고 취득세는 어떻게 볼 거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볼 거냐를 여러분이 또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얼마? 얼마? 5억 원. 요게 부동산을 양도에서 들어온 금액이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가? 총수익금액. 이해하셨어요? 누구 입장에서만 고려하는가 지금? 누구 입장에서만? 도자 입장에서 고려하는가? 그럼 이걸 다 과세한다고? 아니죠. 이걸 얻기 위해서 들어간 돈. 대표가 뭐야? 취득가액이죠.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 경비를 뭐한 금액? 뺀 금액.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차익이라는 거죠. 얼마예요? 2억 원이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바로 요 양도차익 2억 원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뭐로 봐서? 소득으로 보아서 때리겠다라는 세금이 바로 뭐다?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럼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를 알려면, 계산을 하려면 가액에 최소한 몇 가지 두어야 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최소한 가액이 몇 가지가 주어져야 돼? 두 가지지, 두 가지. 무슨 가액? 양도가액과 뭐 취득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 뭐가 나오니까? 양도차익이 나오잖아. 그러면 5억 원에 양도했다면 다 무조건 양도차익이 2억이 되는가? 아니죠. 뭘 비교해야 되는가? 취득가액. 자, 저는 여러분 5억 원에 양도했는데 당초 얼마 주고 산 거냐? 그랬더니 얼마 주고 산 거냐 봤더니 5억 주고 산 거대. 얼마 주고 사서 얼마 팔았대? 그럼 양도차익이 얼마예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양도소득세 낼 게 없겠죠. 차익이 안 나오잖아.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5억 원에 양도했다 해서 양도소득이 얼마냐는 알아 몰라? 모르죠. 뭐로 항상 비교되는 거니까? 취득가에. 저는 여러분 6억에 취득했는데 얼마 파는 거야 지금? 5억에 파는 거죠. 5억에. 그럼 나는 이익이 발생하는커녕 뭐가 발생했어? 손실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뭘 알아야 된다고? 양도차익이 얼마인지가 나와야 양도소득세 된단 말이야. 그럼 양도차익이 나오려면 가액이 몇 가지가 주어야 돼? 두 개. 무슨 가액과? 양도가액과 뭐 취득가액. 이 두 가지가 최소한 주어져야 되는 거죠. 제가 뭐 얘기하는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차익은 항상 두 가액이 나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항상 그럽니다. 제발 화장실에서 질문하지 마라. 화장실 가는 건 붙잡고 질문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는 나온다? 난 들어가는데? 근데 그걸 잘 세워놓고 나 뭐 하나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매년 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좀 꼬이기 시작합니다. 들어가는 붙잡아놓고 제가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대. 얘 뭔데요? 교수님 제가 이번에 토지 5억 원에 팔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5억 원에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올지 대충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봐. 무슨 말인지 아시죠? 5억 원에 토지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올지 대충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그럼 저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자기가 얼마 팔았대요 지금?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얼마 주고 사셨어요? 라고 해야죠. 왜 얼마 주고 사셨냐고 물어봐야 돼. 그래 차익이 나오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제가 뭐 지금 정확히 계산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얼마 정도 될 거냐 그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5억 원에 양도했을 때 얼마가 나올지 대충 얘기해 달래. 그럼 또 물어봐죠 다시. 얼마 주고 사셨는데요. 그러니까 또 그건 참 대충 얘기해 달래 이렇게 까칠하게 뭘 자꾸 물어봐요 그래. 돌아버리죠. 제가 그분 묻어버려서 그 화장실에다가 내가. 저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이 소리가 들립니다. 양도차익. 양도소득세는 뭐에 대해서 부과한다고요? 차익. 차익이니까 가액이 몇 가지가 주어져야 돼요? 두 가지. 무슨 가액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그러니까 5억 원에 양도했대서 반드시 양도차익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뭐 하려면? 줄이려면 방법이 몇 가지야? 두 가지죠. 난 이런 것도 다 얘기해줘. 자,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기본적으로 뭘 줄여야 돼요, 여러분? 양도차익을 줄여야죠. 그럼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 몇 가지야? 두 가지. 뭐? 양도가액을 줄이거나 취득가액을 늘리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시면 어떤 분은 뭘 써달라거나 뭘 써달라거나 다운 계약서를 써달라거나 어떤 분은 뭘 써달래? 업계약서를 써달라기도 해. 그럼 이때는 이 도자와 수자가 이해관계가 일치가 돼야 안 돼? 아니 요거 써달라고 그랬더니는 되죠. 왜냐면 갑과 을이 실제 얼마에 팔았는데 5억 원의 매매가 일어났는데 과세관청에 뭐 할 때는 신고하고자 할 때는 너는 갑은 뭘 내야 되고 을은 그러니까 우리 과세관청에 얼마 주고 샀지만 5억 원의 매매가 했지만 5억 원을 하지 말고 4억 원에 한 걸로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럼 뭘 써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다운 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해가 가. 근데 어떤 분은 뭘 써달래?
업계약서를 써달래. 희한하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겠습니다.